대시송 강의 20년 전문가가 만든 최상의 전문 수능 국어 프로그램 대시송 1%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월 26일 실시되었던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현대시 두 번째 질문 김영일의 봄길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를 빠르게 읽으면서 전체적인 시상의 흐름이나 의미 구조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후에 세부적으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며 마음 감격들 한층 촘촘해져 김새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흥겹다. 두 줄 읽어봤는데 일단 몸 건너기라는 표현이 좀 일상적으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꽃이 핀다는 자연현상 때문에 어쨌든 화자의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층 촘촘해진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문맥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김제범들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판을 건너가기가 힘들어. 이유는 마음 간격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피기도 전에 버무리째 져내리는 그 꽃잎 위로 입에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3, 4, 5형 읽어보니까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진다는 그 의미가 조금 잡히는 것 같은데 피기도 전에 버무리째 져내리는 소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곧 꽃이 피고 봄이 온 것 같은데 피기도 전에 버무리째 져내리는 거니까 비극적생입니다. 네, 화자는 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꽃잎들이 피어날 수 있게 심포 어디즘이라는 그 꽃잎들이 잘 피어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 망에 다 슬거운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꽃샘 바람, 꽃이 피는 건 시샘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차가운 바람이죠. 저 망에 망망대를 다 쓸고온 꽃샘 바람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 강력한 꽃샘 바람이 몸속에 곤두서는 또 강력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 바람을 봄밖에 봄바람 했습니다. 봄에 부는 꽃샘 바람이지만 봄밖에서 겨울색에서 온 바람입니다.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온 염소떼가 문득 마주친다. 심포 어디쯤에서 꽃샘 바람이 불고 있는 걸 확인한 화자가 그 꽃샘 바람을 피해서 구름 사이로 스며 들어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름 사이 그 골짜기에서 염소떼가 그곳을 비집고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비집고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구름 사이 그 골짜기가 봄바람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에 폭을 하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사길 타박거리며 간다 했습니다. 염소도 제 한 몸 배 한 척 따로 띄우는지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 화자가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그랬습니다. 화자는 봄들판을 건너는 자기 자신을 배에 빗대고 있거든요. 염소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염소라는 존재도 생명체도 자신과 같이 배 한 척 띄우면서 인생을 건너가는 봄들판을 건너가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만경 저쪽이 폭을 하는 듯 아까 구름 사이 그 골짜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폭우가 저쪽에 있다. 안전하게 그 꽃잎들을 부릴 수 있는 폭우가 저쪽에 있다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지평도 뿌연 황사길 타박거리며 폭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폭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평도 뿌연 황사길에 암시되어 있듯이 험난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새끼 염소가 자신 찾는 폭우에 닿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나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고 몇 개는 더 지어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 쉼표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했습니다. 일행에서 꽃이 피면 마음 간격 한층 촘촘해져 기억나십니까? 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음 간격이 한층 촘촘해지는 모습하고 곁가지로 펄럭거리는 모습 모두 내적 갈등, 내면적 고뇌에 휩싸인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덜핀 꽃나무, 피기도 전에 버무리째 전에는 그 꽃나무 있었습니다. 앞에.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어떻게든 이 꽃잎들을 잘 피어날 수 있게 꽃잎들이 심포 어디쯤에 내려주고 싶은 거죠. 부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지만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 그랬습니다. 상심은 정상적이고 평온한 마음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뭔가 일렁이고 설레고 흔들리고 그런 마음들이 상심입니다. 다치고 이런 마음들. 아지랑이 너무 지금 봄이 돼서 아지랑이 피고 있지만 여기서 꽃들이 따뜻하게 편안하게 온전히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수와 시간은 아닙니다. 현재.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어야 한다고. 화자는 뭡니까? 맨 끝에 먼저 보면 닻이 끊긴 배 한 척입니다. 화자 스스로가. 그렇죠? 화자는 닻이 끊겨있기 때문에 닻은 배를 정박하게 내리는 쇳덩이죠. 그렇죠? 닻이 끊겨있기 때문에 떠돌아야 됩니다. 화자는 자신의 인생을 떠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떠돌아야 됩니다. 여기 머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떠돌고 뭔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 여기 존재의 비극성이 좀 암시되어 있는 답니다.
자, 이제 시 전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5행에서 꽃이 피면은 외부 세계 현상이죠. 자연현상이니까 이것으로 인해 화자의 내면 세계인 마음 감격들이 한층 촘촘해지고 있는데 아까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촘촘해진다는 표현은 이어진 이행에 너무 힘이 없다 써있죠? 라는 고뇌 표출이나 삼행의 봉우리째 전해리는 데 내포된 안타까움의 정서, 봉우리째 전해리면 비극적 생이니까 이것 등을 감안할 때 내면 세계의 고뇌가 심화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즉 꽃이 피기 시작하면 화자는 피기도 전에 봉우리째 전에는 그 꽃잎 후반부에서 덜핀 꽃나무 아까 있었습니다. 그렇죠? 를 부려놓을 수 있는 어디쯤을 심포 어디쯤 있었죠. 빨리 찾아야 이게 내적 고뇌가 심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끝부분이 15, 18행에서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마음과 상심은 그랬습니다. 상심도 마음의 일종이지만 여기서 그 의미와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죠? 피지 못하고 지는 꽃잎은 생애의 절정에 이르지 못하고 소멸하는 어리고 연약한 생명체를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화자는 꽃잎의 이러한 비극적 생입니다. 피지 못하고 지니까 지극한 안타까움의 정서 아까 확인했죠? 바탕으로 구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심포 어디쯤에 부려서 그들이 온전히 피어나서 생의 절정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5, 7행에서 화자가 닿은 심포 어디쯤은 현재 저 망에 다 쓸고 온 꽃샘바람이 부는 강력한 추위. 그렇죠. 춥습니다. 봄바람인데 냉혹한 기운으로 가득 찬 극한 상황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런 강력한 꽃샘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꽃이 필 수는 없습니다. 그 꽃잎을 부릴 수 없는 거군요. 부리는 순간 죽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8행에서 화자로 하여금 꽃샘바람이 몸속에 곤두서는 극한 느낌을 받게 하며 봄 밖에 봄바람, 약간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그렇죠? 그 겨울 세계에서 불어오는 봄이 아니고 봄바람이지만 겨울 세계에서 불어오는 냉기 가득한 봄바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이러니합니다. 현실 세계의 비정성, 냉혹성에 대한 인식을 영탄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느낌을 확인했습니다. 80행은 심포 어디쯤에 꽃샘바람을 피해 그 꽃잎 부리기 위해 구름 사이로 스미려던 화자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구름 사이 골짜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히려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대 아까 맞추셨었죠. 이는 구름 사이가 골짜기가 꽃샘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공간이 아님을 의미한다. 여기도 강력한 꽃샘바람의 영향이 미치는 그렇죠. 봄꽃이 피어나기 어려운 공간이었던 겁니다. 11, 14행에서 염소도 제 한 몸 한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는 이행의 몸 건너기 아까 배웠죠? 아까 확인했는데 몸 건너기라는 것은 몸을 배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같이 존재의 세계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 표현으로 화자에서 외부 대상으로 시상을 확장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죠. 자신도 배고 염소 때도 배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즉 자신이 그 꽃잎 부릴 심포 어디쯤과 같은 포구를 찾는 배와 같은 염소 때도 냉혹한 현실에서 아까 꽃샘바람을 열심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벗어날 포구를 찾는 한쪽 배와 같다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평도 뿌연 황사길 타박거리며 문맥 자체가 부정성입니다. 가령 새끼 염소 한 마리의 모습은 어리고 연약한 생명체. 그렇죠? 피기도 전에 봉우리째 전해내는 그 꽃잎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놓인 험난한 미래를 부각하는 묘사 자체가 그렇죠? 이는 저 망에 다 쓸고 온 꽃샘바람 앞에 놓인 피기도 전에 봉우리째 전해내는 그 꽃잎과 의미 구조상 밀접하고 연관되면서 두 존재가 다 모두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렇죠? 어리고 연약한 존재가 생애 절정에 이를 가능성 별로 없는 거죠. 험난한 현실 세계에서. 결국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자신이 지향하는 포구에 만기 목적이 포구라는 듯 도달하기 어려움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후반부에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라는 표현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염소 때도 그렇고 화자도 그렇고 자신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지향점에 도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시에 등장하는 주요한 존재들, 화자, 꽃잎, 염소떼들 모두 지향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 존재들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두 비극적 생애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 19행에서는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의 화자의 심리적 갈등 양상이 구체적으로 지시됩니다. 마음은 뭘 지향하고 상심은 뭘 지향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즉, 덜 핀 꽃나무, 피기도 전에 봉우리째 전해지는 그 꽃잎으로 앞에서 묘사됐던 부분, 둘레에서 멈칫거리고 싶은 마음, 거기서 머물고 싶은 마음, 즉 머문과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를 찾아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 출렁거리며 나가야 됩니다. 즉 떠돔 사이에서 화자는 고뇌하고 있는데 심지어 갈등하고 있죠. 마지막에 닻이 끊기냐는 표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닻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떠돌아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화자는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에 의해 떠돌의 항해에 또다시 나서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결국 화자는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전해지는 그 꽃잎으로 표상되는 생명체의 연약성과 유한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온전히 피어났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생명체의 근본적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덜 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지만 멈칫거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화자는 본질적으로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를 찾는 닻이 끊긴 배 한 척,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닻이 끊긴 배 한 척이니까 떠돌죠. 부유하는 존재, 떠도는 존재, 떠다니는 존재에 불과하게 생명체의 근본적 한계를 수용한 채 그 꽃잎을 온전히 부릴 곳을 찾아서 계속 정착할 수는 없습니다. 떠돌매 항해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명현의 봄길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봤는데요.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문학작품 안에 담긴 관점이나 논리를 이해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논리나 관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정답률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김명현의 봄길에서 봄길은 어떤 관점으로 투영되어 있습니까? 그 꽃잎들이 피어날 수 없는, 그렇죠? 온전히 피어날 수 없는 험난한 삶의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런 논리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자나 영숙대는 영원히 떠도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과 논리들을 찾아낼 때 시상을 놓치지 않고 맥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